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분 처음 나오시는데요. 네.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지금 그쵸,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리서치 하시는데 네. 원래는 전에 블룸버그 펀드마켓 애널리스트셨대요. 정말요? 블룸버그 하면 또 대단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뭔가 블룸버그. 블룸버그 이거 명함만 있어도 대단한 곳인 것 같고. 찾아보게 되는. 또 특이해요. SBS, CNBC 앵커 외신 전문 기자를 하셨대요. 정말요? 이게 약간 선배님. 왔다 갔다. 휴전톤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뭐 원래 근간은 이제 방송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다가 이제 요 업계 제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또 자문사에서 제가 미국 자문형 랩 운영을 했었어요. 운용도 와. 하셨고 방송도 하셨고 막 펀드 마켓 애널리스트도 하셨고 네. 지금 리서치 또 오늘 어떤 말씀 하실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공이 워낙 높으신 분들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네. 뭐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장이 네. 하나도 안 되는 톤으로 긴장이 된다고 하시니 그런가요? 이렇게 네.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오늘 아주 여유 있게 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주제를 보니까요. 반환점 돈 미국 3분기 어닝 시즌 아직은 괜찮다요. 아직은이 저는 좀 눈길이 가서 아직은이에요. 뒤에 괜찮다의 악센트가 그러니까요. 있는 겁니까? 어떤 아직은이요? 네. 괜찮기는 괜찮은데 네.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뭐 이런 그 뉘앙스고요. 아직은의 이제 강세를 조금 네. 네. 3분기 그 미국 어닝 시즌이 지금 딱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근데 예상보다는 굉장히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어서 네.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또 뭐 지켜볼 만한 그런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예상보다 또 괜찮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그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을 맞기 전에 어떤 부분을 좀 걱정을 했었나를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마진이 좀 축소가 될 것이다. 소위 피카운 말해서 논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익이 깨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당연히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재료 가격 상승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뭐 공급망 차질 문제 또 미국에서 특히 지금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한 뭐 430만 명 정도가 퇴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나와 있는 일자리와 그리고 구직을 하는 사람들 간의 차이도 뭐 몇백만 명씩 되고 이렇게 또 구인난이 있다 보니까 임금도 상승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마진이 굉장히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그러니까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8월 결산분기 실적을 일부 소비재 기업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 기업들이 이 같은 좀 우려를 그대로 좀 노출을 시켰어요. 예를 좀 들어드릴 텐데 먼저 나이키가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의 컨센서스를 미스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공급망 차질 이런 것 때문에 가이던스도 좀 실망스럽게 내놓았고 이 총이익률 측면에서는 좀 개선이 되긴 했지만은 이는 뭐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직접 판매 채널을 좀 확대를 했다 그리고 세일을 축소했다 뭐 이런 거 덕분이었고 결국은 물류 비용에 굉장히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페덱스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분기 EPS가 10% 이상 미스가 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전년에 8.2%에서 이번에 6.8%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리고 컨센서스 8.5%도 굉장히 많이 좀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그러면서 페덱스가 내년도에 배송비를 약 한 6% 정도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이 밖에도 미국에서 뭐 욕실용품 같은 만드는 베드베스앤비욘드라는 또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매출 실적 모두 미스가 나면서 나이키는 이제 그 이후에 뭐 이게 일시적이다 이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회복을 했는데 뒤에 말씀드린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주가가 굉장히 좀 누워있는 그런 상태고 이렇게 3분기 어닝 시즌 앞두고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9월 달에 미국 증시가 뭐 고점 대비해서 한 5에서 6% 정도 조정을 보인 것도 이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그런 기업 말씀하신 기업들은 가격 정화가 좀 안 돼서 실적이 좀 안 좋았었고 그게 또 걱정이 돼서 뭐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지금 뭐 3거래일 연속 신고가 뭐 네. 기업들 다 실적이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이 많았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3분기 어닝 시즌이 굉장히 괜찮죠. 뭐 수치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지난주 기준으로 S&P 500 기업들의 한 56%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82%가 EPS 측면에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미국의 애널리스트는 일을 안 하는 건가? 이걸 보면 이익을 보면 매 분기 이제 실적 시즌을 보면 S&P 500 기준으로 80%가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면 80%가 틀렸다라는 얘기잖아요. 뭘 추정한 거야 도대체? 근데 애널리스트들도 뭐 네. 이제 자체적으로 채널 체크도 하고 뭐 네. 업황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가이던스를 따라가거든요. 컨센서스도. 근데 이제 미국 기업들이 뭐 일부러 IR적인 묘미를 뭐 살리는 건지는 몰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통상적으로 좀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 비율이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 애들 일 안 하네. 미국 애널리스트 혼나야겠어. 이게 뭐 우리나라 리서치 센터 같으면 리서치 센터한테 끌려가가지고 너 뭐 했냐 이런 얘기 들을 그래요? 법한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난 애널리스트 아니어서 모르지. 그래도 업계 그런 거. 센터장님들 보면 약간 그러시던데. 예. 그래서 뭐 종목 그 커버 애널리스트가 뭐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항상 이렇게 비트를 하는데 무슨 뭐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래도 82%라는 비율이 역사상 네 번째로 높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9월 말에 이제 3분기 EPS 이 증가율 전망이 전년 대비해서 27.4%였는데 실제로 지금 전반전을 이 마치고 난 후에 EPS 증가율을 보니까 36.6%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그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뭐 서프라이즈 비율 의미 없다? 맞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3분기에 이익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 마진이 12.8%로 전 분기 대비해서는 뭐 조금은 둔화가 됐지만은 이게 어닝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12.1%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마진이 생각보다 깨지지 않았다. 이 부분이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나온 원인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하나씩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용 증가와 사실 좀 무관한 기업들이 많았더라.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미국 증시 자체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더라. 비중이 크더라.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음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S&P 500 기업들의 섹터별 EPS 서프라이즈 규모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업종이 서프라이즈 규모가 제일 컸어요. 이게 컨센서스가 뭐 100달러였다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118.5달러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비용에 대한 뭐 부담이 굉장히 적죠. 없죠. 뭐 네. 해봤자 인건비, 뭐 월급을 올려주고 있지만 최근에 업계에서도. 근데 석탄 가격 오르는 거랑 관계 없는. 맞습니다.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롭다 보니까 이런 대형 은행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규모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지금 매크로 환경이 좀 개선이 되다 보니까 대손 충당금도 굉장히 많이 좀 환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트레이딩 매출이라든지 IPO, M&A 이런 것도 요즘에 굉장히 좋다 보니까 대형 은행들이 이제 영업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어닝 시즌 특히 초반의 분위기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힘이 결국은 비용 증가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한 게 매출이 22%나 늘었어요. 근데 뭐 그다지 큰 성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분기에 50조 원 정도 법니다, 매출이. 근데 이런 기업이 20% 이상 성장을 한다. 그리고 알파벳도 매출이 41%나 늘었는데 알파벳은 한 70조 원 정도 매출을 냅니다.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플랫폼 기업의 힘을 보여주면서 비용 증가와 무관하게 실적으로 좋은 부분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S&P 500 전체에서 IT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 정도로 1위고요. 금융이 11.4%로 4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0.8%로 5위입니다. 이 세 가지 비용 증가에서 조금은 그래도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 전체에서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일단은 분위기를 주도를 해주니까 어닝 시즌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원인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런 추세가 좀 당분간 또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떨까요? 일단은 그 외에도 원인 두 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두 번째는 가격 결정력입니다. 가격을 충분히 전가시켰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NFIB라는 기관에서 발표를 하는 소기업 낙관지수라는 지표가 있어요. 소기업들의 어떤 그 기업 심리 이런 거를
이 집계를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임금 인상 비율보다도 가격 인상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비용이 상승한 부분을 기업들이 비용으로 그대로 전가를 시켰다. 가격으로 전가를 시켰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이 꾸준하게 비용 절감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팬데믹으로 어떤 수요가 급증했던 그런 섹터나 아니면 기업의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은 disciplined라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자기들은 지금 수요가 급증을 했지만은 굉장히 들떠가지고 캐펙스 많이 늘리고 증설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굉장히 좀 신중하겠다, 좀 조신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비용 절감 노력들이 결국은 이익이 이번에 3분기에는 깨지지 않은 원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를 그러면 좀 예상을 해본다면은 제가 아직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앞으로도 마냥 그러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조금은 우리가 걱정을 미리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됐던데 뭐냐면은 언제까지 이 기업들이 이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수요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난 부분을 가격으로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은 언젠가 수요가 꺾이는 순간이 왔을 때도 이거를 전가시켰을 경우에는 자기들의 매출 그리고 이익이 모두 다 깨질 수가 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 미국에서 PC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개인 소득은 전달에 비해서 줄어들었지만은 지출은 늘어났어요. 근데 미국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저축률이 줄어들었거든요. 즉 자기들이 저축을 줄여서 지금은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들 부담을 느껴서 수요가 꺾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뭐 비용 문제의 악재가 시장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시차를 두고 궁금한 차질이 이익이 깨지게 만든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3분기는 좋았지만은 우리도 뭐 경계 시선을 뭐 거두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황을 좀 짚어봤고 원인을 분석해봤고 전망을 해봤으니까 이거 수치 한번 짚어주실 건가요? 아, 네. 이거는 그래서 지금 4분기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애널리스트들이 경계론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4분기에 한 달이 지났죠. 근데 S&P 500 기업들의 EPS 전망치가 단 0.9%밖에 상향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분기가 시작되면 컨센서스가 하향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1.4%, 10년간 평균 2% 하향이 됐는데 근데 최근에는 달랐어요. 분기가 시작되면은 오히려 컨센서스가 좀 올라오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지금 0.9%밖에 상향되지 않은 것은 6개 분기 지금 연속으로 첫 달에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것 중에 가장 적게 전망이 좀 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어떤 공급망 차질 문제 그리고 비용 증가 문제를 수요로 커버를 해왔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수요가 꺾이기 전에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풀려서 연착륙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의 어닝 시즌이 또 한 번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괜찮다에 대해서 분석도 해봤고 전망도 해봤는데 혹시 뭐 질문 덧붙이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시원하게 넘어가 볼게요. 애플 이야기가 좀 듣고 싶어요. 애플 네네. 때문에 엊그저께인가요? 지난주였나요? 스냅이 실적 발표하면서 아주 박살이 났었잖아요. 네. 뭐 개인정보 이용 못하게 돼서 거기 관련돼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분석이 꽤 많이 나왔어요. 우리도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 많으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왜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독 스냅만 이렇게 좀 피를 본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스냅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에 설립이 된 그런 SNS 플랫폼 업체입니다. 사진 근데 찍는 회사죠? 네, 사진을 찍어서 사진 찍는 회사는 아니고요. 놀이문화처럼. 네,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공유하면서 너무 아재같이 얘기했네요. 갑자기 사실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 정말요? 네. 오. 근데 미국의 이제 청년층이라고 하는 뭐 13세에서 24세에서 90%가 이제 이 플랫폼을 사용한다라고 하거든요. 아니 승희 아나운서는 써본 것처럼 얘기하네. 속았는데? 어. 네. 갑자기 그렇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응하시면 아니 저희 예전에 3부에서 바바리안 리서치 분들이 워낙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호기심에 이제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인기가 많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과거에 페이스북이 인수를 하려다가 퇴짜를 맞은 기업으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1 활성 이용자 수가 3억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좀 큰 기업인데 근데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말씀해 주셨듯이
26%나 급락을 했는데 이게 2017년에 IPO한 이후에 최대 1일 낙폭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 주가가 누워 있습니다. 한 30% 정도 실적 발표 전 대비해서 좀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애플에서 지난 4월 달에 iOS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저들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자신들의 타겟형 광고가 침체를 겪었다라는 그런 이유였거든요.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거는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알파벳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고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도 이것 때문에 매출이 미스가 났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은 주가가 회복 중이거든요. 그래서 세 회사 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 같은 좀 희비가 갈리게 됐나를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뭐가 달랐나를 제가 세 가지로 역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광고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기업이 광고를 하는 그런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스냅만 좀 유독 피해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9월 기준으로 iOS 이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개인정보 공개 비율, 공개를 동의한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내 정보를 예. 공개하겠다. 10명 중에 몇 명 정도 동의를 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뭐 한 명, 한두 명 정도. 전 셋. 3명이요. 아니, 정확하게 아니 말씀하시면 공개를 하고 싶어요? 나는 그거 너무 싫던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들이 나 사찰하나? 점심 먹다가 뭐 난로 이야기를 했는데 크롬에서 난로 광고가 막 뜨더라고. 저도 이게 그거는 도청을 하나? 기분 좀 상하죠. 기분이 되게 나쁜데 이거를 애플에서 막아준다니까 나 같으면 못하게 할 텐데. 근데 뭐 아닌 사람도 항상 소수의 의견도 있는 거니까요. 그쵸. 그게 그 처음에는 10%대였다가 지금 조금씩은 높아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9월 기준으로도 공개 동의한 비율이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딱 맞췄네. 네, 10명 중에 2명만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향이 달랐던 이유 첫 번째가 광고 형태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냅챗 상에, 그러니까 스냅이 운용하는 그 플랫폼 상의 광고의 대부분은 직접 반응 광고입니다. 다이렉트 리스폰스나 아니면 DR 광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광고를 해가지고 내가 뭐 이미지를 개선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즉각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는 전화를 해서 지금 주문을 하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광고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도 DR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이 DR 광고에서 특히 개인정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그간 스냅챗이라든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이제 페이스북 거잖아요. 근데 이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IDFA라고 해가지고 애플 기기마다 부여된 광고주용 식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활용을 해서 사용자의 검색 내역이라든지 웹사이트 방문 정보, 그리고 점심시간에 그런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검색 내용 이런 것들. 네, 검색 내용 이런 나쁜 것들을 놈들. 트래킹을 해서 여기에 기반한 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iOS 14.5로 업데이트를 함으로 인해서 IDFA가 제한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스냅챗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는 것이 효율이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반면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향 기반 그 광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텐트 베이스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검색어에 광고를 배치를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알아서 검색을 한 거에 기반해서 이제 광고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구글도 이 컨퍼런스 콜에서 유튜브 광고에는 조금의 그런 영향이 있었다. 마데스트한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스냅챗이나 페이스북만큼은 아니었던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글은 PC 검색 엔진에 여전히 좀 광고를 많이 틀고 있고 안드로이드라는 자체 플랫폼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세 기업이 광고 형태가 좀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냅챗과 페이스북이 특히 좀 피해가 심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다른 이유들도 있나 보죠? 두 번째는 그간에 이 기업들이 좀 노력해왔던 바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냅과 페이스북 간의 차이와도 좀 관련이 깊은데요.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번에 애플 iOS 업데이트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9가지 노력을 해왔다. 근데 그 중에 5개는 유효했다. 근데 이 9개가 뭔지는 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광고 효율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겠죠. 뭐 알고리즘 변경을 한다든가. 근데 이것이 절반 이상 그래도 성공을 거뒀다는 얘기가 되겠고, 반면에 스냅은 8가지 어떤 광고 효율과 관련한 팩터, 요인들을 발견을 했지만은 6개는 그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러니까 노력이 좀 미진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모펫 네이선슨이라는 미국의 IB도
구글과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에 대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 반면에 스냅은 효과적으로 이 같은 광고 효율을 측정하는 툴 개발에 앞으로도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그간의 노력이고 세 번째는 경영진의 자세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것도 스냅과 페이스북의 차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페이스북은 여러 차례 iOS 14.5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피해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자체적으로 경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8월에도 블로그를 통해서 맞춤형 광고 매출의 50% 이상이 감소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도 소상공인들의 광고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지난 2분기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해놓고도 하반기에는 이것 때문에 성장이 둔화할 것이다. 이렇게 꾸준하게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스냅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눈치였고 그리고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도 생각보다 옵트인 비율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동의를 하는 비율이 높더라 이렇게 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충격을 더 많이 느낀 그런 원인으로 일단 해석이 됐고요. 미국에 상장된 기업의 어떤 좀 장점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잖아요. 미국은 실적이 만약에 안 좋을 거면은 가이던스로 미리 다 밝히고 그리고 또 실적 발표 뭐 일주일 전에 굳이 예비 실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좋았든지 나빴든지 이렇게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미리 밝힙니다. 근데 스냅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페이스북과 구글과의 차이를 좀 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스냅이 급락을 했고 근데 이제 보통 떨어졌을 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곤 하는데 네. 또 이제 그게 사안별로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해봤고 대충 대략적인 상황을 알았으니까 기회 맞을까요? 일단은 그래서 스냅이 시장에서 완전히 버린 기업일까 플랫폼일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가치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투자 의견이 나온 것이 제프리스라는 그런 이 IB에서 페이스북 대비해서 좀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최근에 했어요. 실적 발표 이후에. 근데 페이스북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회사 이름까지도 메타 플랫폼스라고 바꿨잖아요. 네. 네, 메타버스에 네. 올인을 하겠다 이렇게 네. 바꿨잖아요. 근데 이 제프리스라는 기관에서는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스냅이 페이스북에 상당히 앞서 있다. 그러면서 스냅상에서 유저들은 이미 가상 이모지 캐릭터도 생성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옷도 입고 3D 맵상에서 서로 놀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시티그룹 같은 IB에서도 지금 스냅이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다. 하방 리스크가 좀 소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그래도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장에서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잘 아는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도 스냅 주식을 이번에 급락했을 때 46만여 주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발이 빠릅니다. 기회를 굉장히 포착을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쭉 드리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스냅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10시 반에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주식 거래하는 그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미국 주식을 보시면은 스냅이 한 10번째, 11번째 정도에 지금 포진을 해 있거든요. 한 1,470만 달러 정도를 샀는데 그러면서 뭐 페이스북도 많이 사고 알파벳도 많이 사고 뭐 비트코인 선물 ETF도 많이 샀지만은 스냅에 대해서 서학개미들도 굉장히 기회를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좀 실적 미스와 어떤 주가 급락 이런 데서 조금의 좀 그런 굴곡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앞으로를 뭐 기대하는 그런 수요는 시장에서 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영상을 보면서 나에게 대입해서 막 쇼핑할 수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스냅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봤고 주제 지금 2개를 소화했습니다.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얘기 못다 하신 다 말씀 했습니다. 있으십니까? 그래서 스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지금 서학개미 샀으니까 사야 된다는 거야,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보시면 객관적인 투자 판단은 질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일 거고 잘 이렇게 또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빠져나가시나.
물론 저희가 뭐 투자 권유를 드리거나 결정해 드리진 않겠지만 힌트는 저희가 또 항상 원하기 때문에 직관적인 질문을 드려봤으나 답변을 하시지 않는 걸로. 방송을 네. 오래 하신 경험으로 살짝 노하우로. 빠져나갔어요. 네. 시장의 그런 네. 분위기를 그렇죠. 전달해 드리는데 네.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요즘에 이제 확실히 채팅창 보거나 제 주변을 봐도 미국 시장 관심 가지시고 투자하는 분들 많거든요. 기본적인 좀 마음가짐이나 투자 원칙에 대한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를 다 훑을 수는 없지만은 이번에도 그러니까 뭐 한 1년 가까이였나요? 5% 조정이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드디어 이제 나왔었고 그리고 그 이유가 지금 캐캐묵은 공급망 차질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정이 결국 났던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일어섰죠. 근데 그 힘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본다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서도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일단 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런 힘이 받쳐주는 시장이 그래도 지금까지 뭐 좀 굴곡은 있어도 그리고 기간 조정은 있어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내가 측정한 것이 틀렸다. 그러면서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강세론 쪽으로 조금씩은 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신다면은 뭐 올인을 하지는 않더라도 미국 주식에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가치는 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간을 저희가 잘 읽어야 할 것 같아요.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의 행간을. 우리가 1부랑 3부를 다 미국 얘기했는데 1부랑 3부가 너무 달라서 일단 첫 번째로는 영어 발음이 너무 달라서 일부 영어 발음은 너무 근데 전라도식 감사하면서 영어여서 들었어요. 아. 깜짝 전라도식 영어에서 못 알아들었고 3부 영어 발음 너무 네이티브여서 너무 못 네이티브예요? 알아들었고 1, 3부 약간 너무 못 알아들었는데 너무 달랐고 보는 뷰도 약간 달랐어요. 그쵸, 그쵸. 예, 네. 오늘 뭐 못 보신 분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은 1부, 3부를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렇게 좀 분석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투자 원칙까지 뷰까지 여쭤보고 네, 이제 3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이 시간은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의 최진석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